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심표 PD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방송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범경 교수님과 함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브란스병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범경입니다. 주된 진료 분야는 이제 간 쪽이고요. 뭐 간염, 간암, 간경변증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좀 시청하시면서 지금도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또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을 오늘 진행합니다. 하단에 지금 이제 전화번호가 보일 텐데요. 곧 띄워주실 겁니다. 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간에 대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지방간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간이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로 당연히 이제 간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붙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교과서적으로는요, 전체 간 세포에서 지방을 함유하는 세포가 5%를 넘는 경우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간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검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영상 검사에서 지방이 5% 이상 침착이 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피입니다. 전체 부피에서 5% 이상 넘게 차지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5%라는 거를 그렇게 아주 딱 칼로 잰 듯이 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초음파가 있고 MRI가 있고 요새는 이제 간 섬유화 스캔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방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유의미한 소견의 어떤 지방 침착 소견이 보이면은 지방간이라고 거의 다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5%를 넘으면 예. 이렇게 지방간으로 진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제가 좀 지방간에 대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알코올성 지방간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크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 두 개 좀 차이가 뭐고 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술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난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에요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코올은 확실한 원인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술을 끊게 되면은 한 2, 3개월 사이에 걸쳐서 지방간이 알아서 좋아집니다. 아예 완화가 되는 건가요? 말씀 그대로 더 이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술을 안 먹게 되면은 문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되면은 말 그대로 지방이 싹 사라집니다. 네. 물론 당연히 3개월 동안은 잘 금주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당연히 먹으면 다시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도 않고 조금은 당연히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병이라는 건 이제 한때 과거는 성인병이라고 불렸었고요. 이제 과체중 또는 비만, 그리고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등이 쌓이게 되면은 이 넘쳐나는 칼로리, 에너지가 결국은 결국 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뱃살 찌듯이 또는 이제 허리살 찌듯이 마찬가지로 그것이 간에 침착되는 것이 바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말보다는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네. 한 1, 2년 됐습니다. 이런 개념이 도입된 지가.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은 원래부터 이제 모든 원인이 배제되었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런 경우에 지방간이 있을 때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비형간염 환자도 당연히 이제 지방간이 있을 수 있겠죠. 뚱뚱하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술 드시는 분 중에서 술도 좋아하지만 삼겹살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애매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의무기록 차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플러스 비알코올성 지방 간이라고 하면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로 약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비알코올성 지방 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B형 간염이
배제돼야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방간이 있으면서 비형간염이 아닌 경우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의미는 다 알아듣지만은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살짝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모순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그쵸. 있고 예. 상충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기 예. 위해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렇게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우리가 fat이란 얘기, fatty liver, fat 우리가 이제 fa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살짝 약간 게을러서 뚱뚱한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운동 안 하고 네. 맨날 이제 TV나 보면서 이제 뭐 스낵이나 그 감자 칩 같은 거 먹는. 근데 누워 이제 있으니까 예, 그런 그렇죠. 거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fat과 동일한 말이 스테아토란 말이 있습니다. 스테아토란 말 자체가 결국은 똑같이 fat인데 그거는 되게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부지런함, 뭐 또는 이제 많이 먹는 스타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은 똑같이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그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과 유럽 애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간을 영어로 표현하면 fat 그렇게 쓰게 되면 예. 이 사람들을 좀 비아냥되는 예, 표현이 될 예. 수도 있다 보니까 좀 바꿨다. 예, 그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거를 바꿀 말이 별로는 없어서 똑같이 지방이란 말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최근에 좀 부르고 있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요거에도 좀 아까 해주셨다시피 원인이 다양하게 있고 종류도 다양할 텐데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병 같은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과체중 또는 비만 또는 이제 허리둘레가 한마디로 이제 많이 늘어난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뭐 이상지질 혈증이 있거나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약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그 약 중에서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타목시펜이라는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소트렉세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건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정관제라서 이제 머리 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 발작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약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 약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간 썼을 때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이렇게 지방간이 잘 생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원인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경우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적절히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 연소가 되지 못한 지방들이 결국 간에 쌓이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요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여자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질병들도 이걸 일으키게 됩니다. 참고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와 거의 맞먹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치료도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C형간염 환자들은 대부분 지방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C형간염 그 자체가 지방간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태 생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굉장히 있고요. 높은 비율로 생기는 건가요? 네, C형간염 환자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 이상에서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B형간염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날씬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방간이 하나도 없고 뚱뚱하신 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C형간염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에는 홀쭉한 사람도 자주 있는 걸로 봐서 이 C형간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인 미상인 경우도 가끔 있겠죠.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아주 드문 포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체중이나 그런 그렇죠. 대사 예. 질환으로 인한 뭐 당뇨 이런 질환으로 그렇죠. 생기는 것도 있고 약 부작용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있고 다른 질환으로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점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지방간이 생긴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증상이나
잘 눈치채지 못하는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지방암 환자가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전체 인구의 30%니까 우리 정말요? 성인 인구의 30%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네. 많은데 근데 그만큼 이 병 자체가 아주 이렇게 진행이 빠르거나 치명적이거나 그런 빈도는 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국가에서 검진을 하면 아마 나라가 거덜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증상으로서 느끼는 거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몸이 찌뿌둥하다, 네. 불편하다.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간이 만져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솔직히 이제 그거는 이제 말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대다수의 경우는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직장 검진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검진도 많이 40세 넘게 되면 국가 검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우연찮게 피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다 보니까 원인이 지방간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연찮게 돌아 진단받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좀 간 수치 같은 걸로 알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대부분의 간 수치가 높다고 해도 지방간은 아니지만은 네. 간 수치가 높아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다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흔히 건강검진 하는 것 중에 우연히 이제 발견되는 그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네. 보통 이제 40세가 넘게 되면 GOT, GPT 검사를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 국가에서 거의 공짜로 해줍니다. 또 감마지티까지 포함해서 3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서 이상이 있어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당장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우리가 이제 CT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방사선을 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 검사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그런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제일 정확한데 초음파 검사는 이제 중등도 그러니까 지방간이 이제 상중하가 있을 때 중간 정도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주 미약한 정도 초기를 잡아내는 능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현미경을 보면 제일 좋겠지만 당연히 그거는 아프겠죠. 왜냐하면 그 살을 뚫고 조직을 그렇죠. 떼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살을 뚫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는 현재는 MRI가 제일 좋습니다. MRI는 근데 가격 자체가 비싸고 두 번째는 MRI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갑갑합니다. 갑갑한 통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중간에 호흡 조절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못 견디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를 해서 대체 검사로 초음파를 할 수밖에 없고 요새는 이제 간 섬유화 스캔이라고 그래서 원래 목적은 간경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프랑스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장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방 함량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건강검진에서 하는 복부 초음파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걸로 했을 때 좀 심각한 경우에는 잘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상중하에서 중간 이상의 지방이 침착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이분은 지방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로도 볼 수 있고 또 가장 정확하게는 MRI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단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치료일 텐데요. 좀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약물 치료를 당연히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 이제 FDA 미국 식약처 미국으로 치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했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인가를 받은 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논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원인 자체가 이제 비만, 인슐린 저항성, 당뇨의 전 단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을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을 빼는 게 제일 좋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식단 관리, 두 번째는 이제 한마디로 운동인데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체육 선수가 아닌 다음에서야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건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운동을 좀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300칼로리 정도가 딱 햇반 한 개 정도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깃밥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운동을 하려면은 30분 동안은 꽤나 정말 땀을 뻘뻘 나게 전력 질주하듯이 네, 거의 해야 그 됩니다. 정도인가요? 저희도 이제 요새 당직을 가끔 쓰면서 아침에 당직 순환 다음 날 이제 잠도 깰 겸 해가지고 네. 이제 병원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저도 이제 인터벌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한 시속 10km에서 11km 정도 뛰었고요. 1부는 이제 천천히 걷고 말 그대로 순수히 천천히 숨 고르면서 걷고 그렇게 해서 딱 30분을 뛰어야지 딱 300칼로리가 탑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뛰고 나면요 정말 땀 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매일 뛰라고 하면은 날도 더운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식단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아마 유튜브 보시면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탄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간헐적 단식 또 맞습니다. 뭐 해가지고 황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칼로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 칼로리에 맞춰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지중해성 식단이건 뭐 저탄고지건 간헐적 단식이고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먹방 찍는다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 먹는 양에서 지금까지 먹었던 양에서 500칼로리를 줄여서 드시자라고 하면 됩니다. 별별 방법이 있지만 결국 첫 중요한 번째는 거는 그겁니다. 네, 먹는 칼로리를 줄이는 예. 것. 자, 그럼 이제 500칼로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새 또 구내식당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도 어렵고 또 이제 날도 덥고 하니까. 근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구내식당에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한 끼 식단을 체크를 합니다. 그게 보통 7에서 800 정도가 되게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 네. 그것까지 딱 감안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씩만 덜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3분의 1 정도 덜어내시고 조금만 남기시면은 딱 하루에 그걸 3끼로 감안을 하면은 네. 500칼로리 정도가 적게 먹는 딱 적당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건강하게 먹는 것도 그러니까 줄이는 것까지는 알겠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간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간식은 소위 간식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은 간식은 간식이고 밥은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디저트배 따로 있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솔직히 이제 우리가 식빵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크래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출출하니까 식빵 발라먹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외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게 식빵에다가 딸기잼 하나 발라가지고 하나 더 얹혀서 먹으면은 이미 밥 한 공기를 뚝딱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녁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만 드시면 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 당뇨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빵, 떡, 과일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밥심으로 또 사는 사람이고 또는 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일도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필요한 비타민 이런 걸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것은 디저트로 한두 조각 드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특히 과일로 밥을 때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밸런스가 좀 안 좋은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일도 고농도의 그 과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과당.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디저트는 어디까지나 비타민 좀 복용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좋지만 앉은 자리에서 정말 과일을 몇 개씩 오히려 밥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야 밥을 든든히 드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어서 또 이제 쫄쫄 굶다 보면은 한 번에 또 이제 또 이게 또 우리에서 입 터진다는 말을 쓰죠. 폭식을 하게 됩니다. 되죠. 이제 네. 그런 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대부분의 이 지방간들이 체중 과다나 그런 것들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조절법을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좀 원인 불명의 지방간이 발생할 경우에 치료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FDA를 통과하는 그런 약제들을 써야 될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약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크게 도움은 안 될 텐데 현재로서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꾸 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정말 몸무게도 정상인데 지방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잘 드시고 물론 폭식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잘 드시고 물론 잘 드셨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근육량 늘리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결국은 꾸준함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요 근육량을 늘리는 게 이 지방간에서의 도움을 물론입니다. 줄 수 있기에 예. 이렇게 좀 원인 불명인 분들은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할 수 그렇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요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고비라는 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요새 뭐 정말 불티나듯이 팔리고 있죠. 기적의 네, 비만약이라고 네. 막 그리고 하시잖아요. 더 좋은 약이 이제 내후년쯤 나올 것입니다. 그 마운자로라는 약이라고 그래서 그 약은 지금까지 시판된 약 중에서는 거의 제일 끝내줍니다. 효과가 최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약들을 그럼 원래는 그 약이 비만약이잖아요. 비만약인데 어쨌건 간에 비만약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비만이 좋아지면서 체중이 줄면서 지방간도 그냥 곁다리로 좋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약이 안정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약이 한 달에 한 6, 70만 원 정도 듭니다. 6, 70만 원 이제 계속 맞으라고 하면은 또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요요가 생겨요. 맞던 사람이 안 맞으면은 또 1년 정도 되면 다시 이게 제대로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약은 조금 약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쓰면서 약은 단타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그 사이에 운동을 해서 이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좀 생활습관 교정도 그렇죠. 함께 되어야만 예. 효과적이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시동을 거는 면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너무 비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비대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정말 갑자기 이제 의지가 충만하여서 한강을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릎이랑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부상을 입으면 또 다 지금까지 했던 운동이 다 도루묵이에요. 또 못 하잖아요, 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약을 쓰실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데 돈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단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좀 살펴보고 나머지 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이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술도 안 마시시고 음료수 잘 안 마시고 물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지방간이라고.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빵, 떡, 과일 특히 이제 많이 드시지 않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또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체중이 과체중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체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줄이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쌀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쌀밥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걸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닌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운동을 일단 근력 운동을 해야겠죠.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 약간 손상이 입으면서 그것이 회복되면서 이제 근육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걸 잘 안 먹어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생고생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소소한 나날들 질문인데요. 지방간과 간 경화의 좀 상호 관계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간도 심해지면은 간 경화로 갑니다. 간 경화로 가는데 이제 지방간 중에서 단순 지방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순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이 간에 노리끼리하게 낀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염증 세포가 이제 침륜이 돼서 염증이 일어나게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간에서 단순 지방 간염이 오래 생기면은 그것도 간 경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전체 지방간 환자 중에서 이렇게 고위험 지방간 환자들이 대략 한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0%인 경우에는 그리고 20-30%의 그 지방 간염으로 일단 넘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들은 진행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긴 세월에 걸쳐서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연히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많이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 경화는 지방간의 안 좋은 케이스의 거의 끝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건 간 경화를 한번 이행하게 되면은 간암이 생기는 확률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부터는 간암에 대한 어떤 추적 검사,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결국 좀 진행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률은 적지만 결국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좀 조기 발견해서 그렇죠.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지방암 환자가 이제 우리 아까 성인의 30%라고 했는데 다 간경화로 가면 진짜 큰일이죠. 그렇죠. 큰일이죠. 근데 이제 그 네. 중에서 20%가 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사람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더 심해져서 간경화될 사람은 거기서 훨씬 소수니까 생각외로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30% 정도가 이 지방간인데 그 중에서도 20-30%가 좀 고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되는 고위험군 거죠. 중에서도 간경화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 많지는 알겠습니다. 않아요. 그러면은 소소한 나날들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관리는 꾸준히 하는 그쵸. 게 그럼요. 중요할 것 그리고 이제 같습니다. 지방암 관리가 결국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이쯤 되면 이제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병들은 결국은 이제 심장병 또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일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안성자님 질문인데요. 예. 63세시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간이 뿌옇게 보였다고 예. 하네요. 간 수치는 괜찮은 상태라고 예. 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보통 전형적인 소견이 원래 초음파를 정상간으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흑백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데 검은색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간이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정말 새하얗습니다. 간 자체가.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이분은 적당히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간 수치는 괜찮다고 하니까 큰 걱정하실 건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또 63세면은 이제 한참 노화가 진행되실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되실 상황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 운동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다위님 질문인데요. 이분은 저희가 아까 주로 얘기했던 뭐 체중이나 뭐 비만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데 갱년기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우선 같습니다.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좋은 효과가 있었던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좋은 효과가 있었던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거의 바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게 있을 때 몰랐는데 좋은 게 있다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을 하면서 운동은 당연히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갱년기라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근육량이 너무 적절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바디를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육량은 웬만큼 있고 지방만 많다.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 당연히 뭐 자전거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뛰는 거. 그걸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근육량도 적고 지방량도 많다. 그러면은 반반씩 섞어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꼭 잘 드셔야 돼요. 물론 하필 삼겹살을 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등어가 되겠고요. 뭐 연어 같은 생선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닭가슴살 그리고 돼지고기 중에서는 삼겹살이나 그 목살 같은 거 말고 기름이 적은 등심이나 안심 다소 퍽퍽하지만 얼마든지 맛있게 조리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권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다위님은 조금 뭐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또 근육의 부족일 그쵸. 수가 있잖아요. 근육을 좀 키워보시고 건강한 습관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걸 이행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 네. 강의 살펴보겠습니다. 손옥선님 질문인데요. 66살 여성이시고 피검사로는 지방간을 몰랐는데 조영제 CT를 찍었더니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2회차 예방접종까지 맞았으며 요 지방간과 항체에 대한 좀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조영제를 맞고 CT를 찍었는데 지방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지방간이 중간 이상은 있는 겁니다. 네. 초기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잘 하셔야 되고요. B형 간염 항체는 맞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회 맞으면 보통 90%가 생기는데요. 3회를 맞는 거는 그거를 95%까지 높이려고 3회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3회를 맞았는데 안 생겼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맞아요. 한 번이 더 맞는다는 거는 3회를 하나로 봤을 때 한 번 더 맞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생기는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한 자릿수 정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원래 체질상 안 생기는 거니까 더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3개 세트로 2회차까지 예, 만든 그쵸. 건 추천드리나 그때까지도 안 생기면 생기면 그건 원래 안 생기실 분입니다. 뭘 해도. 알겠습니다. 꼭 지금 일단 지방간은 중등도 이상인 예. 것 같고 항체 백신 이거 맞은 거는 굉장히 잘한 예. 일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아까도 조금 문제 같은 거 다뤄봤지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좀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60에서 80% 정도는 지방간 자체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단순 지방간입니다. 2에서 40%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대응은 꾸준히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다가 다시 안 좋은 생활 습관에 맞들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하는 관리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간 환자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혈관계 질병입니다.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이에요. 어차피 결론은 뭐냐면은 간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같은 게 안 생기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상식선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 하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 지방간을 위한 생활 습관이 되는 거의 거겠네요. 동일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네. 지겹게 들으실 겁니다. 운동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눕거나 앉지 마시고 단 30분이라도 산보를 좀 하라. 아니면 계단이라도 올라라. 또는 요새는 스쿼트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 스쿼트가 있죠. 그냥 본인이 혼자 하는 스쿼트.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강의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인데 아까 간염 백신 같은 걸 맞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좀 이렇게 종류가 간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방간 환자분들은? 솔직히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요. 네. 보통 이제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솔직히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B형 간염, A형 간염에 대한 백신을 잘 맞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B형 간염은 워낙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한번 하시고요. 아마 생애 40세가 되면 B형 간염은 국가에서 쭉 스크리닝을 해줍니다. 네.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맞으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맞아도 되고요. 아마 대다수의 아마 지금 성인분들은 아마 맞춰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고요. A형 간염은 보통 이제 지금 젊은 애들은 다 맞아요. 걱정할 거 없는데 네. 애매한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가 30대, 40대, 50대입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50대가 걸리게 되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간염 한번 본인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60세는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같은 경우는 권장하지 않지만 50대는 더더욱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40대가 꽤 있었다고 40대가 A형 간염 항체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자료거든요.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됐으면은 근데 그 적지 않은 비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50대인 분들이 그쵸.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10년 전 40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안 맞았다면 그게 그대로 갔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50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대인 분들은 요 말씀 잘 기억하셔서 A형 간염 항체는 좀 대비해 놓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 시기에 한번 걸리면 정말 고생을 너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서 손해볼 건 없고 2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서 한번 대비하시고 접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좀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양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좋은 우리가 식습관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는 거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닌 다음에 그거 칼로리를 다 소모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수영선수 중에서 펠프스라는 그 수영선수가 있었죠. 엄청나게 잘하는 그 사람이 하루에 먹는 게 거의 10,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군살 하나 없이 아주 환상적이잖아요, 몸매가. 그 정도로 운동할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대다수는 생업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정도의 피지컬을 가진 사람은 진짜 전 세계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러면 적절하게 먹는 양을 적절하게 했다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빵, 떡, 과일은 좀 줄이시라. 그리고 단백질 드시고 지방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지방 그런 거는 좀 삼가셔야 되고요. 근데 좋은 지방이 뭐냐? 지중해 식단이라고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그런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 오일 또는 생선에 들어가 있는 등푸른 생선, 연어에 들어가 있는 지방을 너무 이렇게 죄악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식단 관리고요.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면 제일 좋지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하루에 30분씩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3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표준이고요.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데 왜 그러냐? 물론 걷지조차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걸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잘하시는 건 맞는데 걷는 게 생각외로 운동이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운동을 하려면은 진짜 한 3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더위에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0분을 하더라도 숨이 좀 가쁘게 그리고 헐떡헐떡거릴 수 있게 땀을 좀 흘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새 아마 운동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 인터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30분을 하더라도 1분은 빠르게 1분은 그냥 설렁설렁 자전거를 타더라도 1분은 빠르게 1분은 설렁설렁 그렇게 30분 운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강도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니까 생업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집에 가서 가정도 꾸리셔야 되고 또 그러시는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알뜰하고 좀 이제 스마트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생겨서 운동을 그만두는 순간 당연히 안 좋은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일단은 체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첫 번째로 실내 사이클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운 날도 할 수 있죠. 비와도 할 수 있고 누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장이 대다수의 체중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이런 데 부담이 제일 적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나 재활외과에서 수술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활 훈련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전거입니다. 물론 수영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해요. 근데 요새 수영장이 많이 망해서 저도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있으면 수영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간에서 이제 지방간을 그냥 단순한 짧은 시간 내에 초전 박사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분들이 사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심장 아니면 그 뇌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또 스태미나를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단도 강조해 주셨고 운동도 뭐 이 더운데 오랫동안 운동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가장 체력과 시간을 보존하면서 좋은 효과의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여성이신데요.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서 간장약 처방을 받아 복용했는데 3개월 복용하니까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섭취가 잦은 편이니 알코올성 지방간을 뭐 진단 받으신 것 같아요. 주치의가 간장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했는데 좀 중단했다가 다시 나중에 복용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간장약은 대부분의 경우 수동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알코올을 줄이셔야 되고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둘 다 잘 하셔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간장약을 처방하느냐? 첫 번째는 일단은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재생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똑같은 데미지를 받아도 복구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솔직히 뭐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원인을 제거하는 약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웬만하면 꾸준히 드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런 간세포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의사분께서 권장을 하신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젤님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누피님 질문인데요. 레즈디프라 요 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약제를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이 당연히 들어올 때는 이제 비보험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제 그 약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빨라봐야 내후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라야 내후년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요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만약에 과체 중이신 분들은 차라리 위고비나 이런 걸 맞는 것을 한번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순남님 질문인데요. 간경변 환자시고 2년째라고 하십니다. 복수가 차서 복수를 천자했고 약을 드시고 이제 복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코올성 간경변이 있으시고 현재 이렇게 식단하시면서 치료 중입니다. 68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황을 볼 때 좀 어떤 게 우선 당연히 나을까요? 이제 알코올성 간 경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술은 절대로 이제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음. 평생 먹을 술은 이미 다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반 음식 다 괜찮고 고구마, 야채, 계란 다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짜지 않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짜지 않게. 왜냐하면 짜게 먹게 되면은 우리가 복수가 또 차게 되고 먹는 이뇨제의 효과도 복수를 빼는 방법이 정말 물리적으로 정말 바늘을 꼽아서 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은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뇨제는 원래 이제 몸에 있는 물을 빼는 것인데 수분을 빼는 것인데 수분을 빼게 되면은 복수에 있는 물이 일부가 다시 혈액으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짜게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절대 짜지 않게 드셔야 되고 찌개를 먹더라도 건더기는 드시되 국물은 마시지 말 것을 특히 라면 같은 거 땡기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이 식단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예. 뭐 지금 그래도 복수가 없는 거 보니까 뭐 아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엔젤님이 한 가지 더 질문 주셨습니다. B형 간염은 완치가 안 되나요?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약 복용을 해야 하나요? 무슨 약을 복용하나요? 이렇게까지 질문 주셨습니다. 비형 간염이 완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로또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뭐 그건 약간 과장된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비형 간염도 항바이러스제를 오래 먹으면은 일부 비형 간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없어지는 사람이 생각으로 많지가 않아요. 특히 동양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완치는 일단은 가능하나 매우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로서 비형 간염을 복용하는 약은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지가 이제 살려고 계속 자기가 이제 복제를 하게 되는데 지들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억제해 준 약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큰 계열로는 이제 그 엔테카비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약이 있고요. 그리고 테너포비어라는 약이 있고 이제 그 두 가지 약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단 약을 복용하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최소한 몇 년은 복용하게 되고 운 좋은 경우 끊을 수가 있긴 하는데 애매하게 끊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상황 끊는 기준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시각이 있고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쓰자는 주의고 자유로운 시각에서는 뭐 일단 끊어봤다가 생기면 또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희박한 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님은 뭐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예. 결국 그 주치의분과 그렇죠.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렘브란트님 질문인데요. 검진 결과 중증도 지방간이라고 나왔는데 약 처방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중증도 지방간이라고 하면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걸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장약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간 자체를 좋게 할 수 있는 약은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쓸 수 있는 약은 그래서 이제 간 수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간 수치 기준은 우리나라가 이제 심평원과 이제 심사평가원과 그리고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정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 수치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AST와 ALT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60을 넘으면은 이제 간장약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사이에 2번 이상 40이 확인되면은 그 약을 이제 60이 안 됐다 치더라도 보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왕 쓸 거면 당연히 보험약가로 싸게 쓰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진혜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수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AST, ALT가 각각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고 우르사 100mg, 또 리비드 캡슐 처방받았고 술, 담배 안 하시고 운동 3회 주중에 하시고 하는데 157에 65kg인 상황인데 식이 조절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으로서 ALT가
60을 84니까 60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사 100ml 리비드 캡슐 처방을 받을 때 아마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를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157에 65kg는 솔직히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제가 보기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식이 조절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운동은 3회 이상 하시는데 3회 이상 하더라도 너무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30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 인터벌 운동을 통해서 부상을 예방하면서 어느 정도 적절한 효과를 이렇게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님이 또 하나 질문 주셨는데요. 비형 간염 예방 접종 평생 한 변만 맞으면 되나요? 아직 항체가 있던데 나이 들면 항체가 없어지기도 하나 싶어서요. 질문 여기서 주셨습니다.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 개를 묶어서 한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오늘 한 번 맞았으면 1개월 뒤에 한 번 더 맞고요. 그로부터 5개월 뒤, 즉 6개월 사이에 3번 맞는 걸 이제 한 사이클, 한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항체가 생기는 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한 번 항체가 생기면은 죽을 때까지 가느냐? 대다수의 경우는 가긴 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20, 30대 검사했을 때는 항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50대에서 검사를 해보면은 항체가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시 맞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경우는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제 이미 한번 이제 면역 세포가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그게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장기 이식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혈액암 같은 것으로 이제 뭐 투병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특수하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을 필요가 없고요. 나이가 들면 항체가 없어지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안 맞으셔도 충분하고 그런 예외 조건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전동님 질문인데요. C형 간염이라고 들어서 병원에서 RNA 검사를 하니까 그땐 또 괜찮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C형 간염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항체 검사를 얘기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1차 검사를 그거 하고 이상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확진 검사는 RNA 검사입니다. 그래서 RNA가 일단 음성이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왔는데 그러면은 RNA가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당신 C형 간염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C형 간염이 양성인 경우에 이전에 어떤 의료 기록이 전혀 없다면 RNA가 음성입니다. 그런 경우에서 6개월 뒤에 RNA 한 번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분은 C형 간염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C형 간염들 중에서도 그냥 잠깐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다 만성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로서 C형 간염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네, 했을 그쵸. 때도 아니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희님 질문은 아까 좀 다뤘던 내용인데 간단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랑비 어쩔 수 있고 전체 지방간 환자 중에서 20, 30%는 이제 고위험군 지방간. 그러면 고위험군 지방간이 그렇다고 다 간 경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위험군 지방간에서도 간 경화로 가는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보다 훨씬 느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는 있기 때문에 나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경님 질문입니다. 좀 제로 음료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제로 음료, 이런 제로 콜라 같은 게 간에 안 좋은지, 또 병원에 가셨는데 지방이 많이 껴있다고 진단을 받았고 다이어트 권장을 받았고 이렇게 요 수치 정도가 있는데 지방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어쨌건 초음파 사진에서 뿌옇게 보였다면은 어쨌건 그건 지방이 낀 게 맞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일단 6에서 8kg 정도 빼라고 했으면은 키를 제가 모르겠는데 6에서 8kg 정도 살을 빼라고 했으면은 빼서 키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뺐으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게 뺀다고 바로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어쨌건 간에 이제 하도록 하시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시고요. ALT가 64 정도 나왔는데 당연히 이런 경우는 지방 간도 있고 지방 간염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우리가 20, 30%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위험 지방 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 콜라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로 콜라는 말 그대로 칼로리가 제로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빵, 떡, 과일 한마디로 단 거를 먹지 말라는 면에서는 맞는데 이 제로 콜라의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혈당은 높이지 않은데 장기간 봤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끔 취미로 먹는 거는 좋지만 이거를 너무 안심해서 달고 사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이런 그렇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물론 그냥 단점도- 콜라 먹는 것보다는 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100% 이제 완벽 무결하진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경님이 또 방금 또 추가로 질문 남겨주셨는데 답변이 이걸로 됐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이버님 질문인데요. 62세 남자시고 2년 전 간 혈관종 10cm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이거는 여러 가지 네. 케이스와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내비두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간을 자르는 수술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수술해야 되느냐? 혈관종이 주변 장기를 누르는 경우입니다. 주변 장기를 눌러서 밥을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 주변 장기를 눌러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수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혈관종이 이제 끌어다 쓰는 혈관을 막아서 간 혈관종을 이제 굶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위치가 어디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치의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한다면 복강도 가능하긴 한데 그것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등을 긁으려고 하는데 팔을 넣어 등을 긁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닿는 부위도 있고 닿지 않는 부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소견을 봐야 더 정확한 그쵸, 판단이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영노을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GPT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 수치는 정상인데 이 감마 GPT는 정상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마 GTP 자체로 병을 진단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감마 GTP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술을 좀 음주를 하신 경우, 그리고 드시는 약 중에 감마 GTP를 올리는 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경우, 그리고 비만인 경우도 감마 GTP가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감마 GTP 자체가 높은 경우는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ALP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높은 경우는 담독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영상 검사랑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감마 GTP가 높다 그러면은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들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방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간은 한마디로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완전 정복할 수는 없지만은 뭐 확실히 좋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건강을 하시면은 덩달아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도 좋아질 것이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심혈관 또는 뇌졸중도 예방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는 것과 완전히 넉넉고 당하는 건 다르듯이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일이 생기지는 않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로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신 김범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